연금 계좌에 담아서 구성하기 좋은 ETF 포트폴리오, 지금 시점에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또 이제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또 미국 기업의 어떤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네.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또 펼친다면 네. 또 미국 증시에는 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기 이제 트럼프 정부의 또 정책과 관련해서 유망한 테마로 제가 이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월이 박지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좀 발 빠르신 분들은 날씨가 쌀쌀해질 때부터 이제 연말정산 준비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아, 넋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내가 뭔가 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연말정산 막판 뒤집기를 가능하게 해주실 분,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정봉호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말이라는 느낌을 가지는 게 날씨가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 시점일 것 같은데 또 올해는 또 이제 추위가 좀 늦게 찾아왔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법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작해도 최대 150만 원까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쯤 되면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또 많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단어를 들으면 또 한 해가 다 갔구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또 내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부랴부랴 또 챙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이 연말정산을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13월에 월급이 될 수도 있고 13월에 또 폭탄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다? 뭐가 있죠? 바로 연금 계좌입니다. 연금 네. 계좌. 이 12월 말까지 연금저축계좌나 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네. 이 IRP 계좌에 입금만 하더라도 내년 초에 연말정산에서 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 계좌를 만들어서 넣기만 해도 네.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네. 그리고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 원을 모두 납입을 하시게 되면 총 급여액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의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는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150만 원 가까이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연금 저축 계좌는 최대 600만 원까지 그리고 IRP 계좌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이 둘 중에는 그러면 IRP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두 가지의 차이점 또 더 추천하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두 계좌 모두 이 노후 준비를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계좌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세제 혜택 부분에서는 사실 뭐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다만 이 두 계좌의 가입이나 또 운용, 또 인출 시점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들을 통해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 가입 단계에서는 소득 유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없으신 뭐 주부나 학생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반면에 이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이제 소득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만 또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각 계좌별로 또 공제 한도는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계좌를 또 운용하는 단계에서의 좀 차이점들이 있는데 네. 이 점이 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각 계좌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조금 다르다라는 건데요. 이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이 연금펀드나 이 ETF와 같이 주로 실적 배당형 상품의 투자가 가능한 반면에 네. 또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실적 배당 상품뿐만 아니라 뭐 은행의 예금이나 또 보험사의 이율 보증형 상품과 같이 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도 또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이 IRP 계좌에서는 주식형 비중이 40% 이상인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한도가 70%로 또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점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중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또 인출을 하시게 됐을 경우에는 이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또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중도 인출이 좀 제한된다라는 점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특정 사유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나 또 뭐 해외 이주,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과 같은 내용들이 있고요. 이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계좌를 해지하셔서 중도에 인출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두 계좌 모두 법에서 이제 명시되어 있는 이 특정 사유를 제외를 하고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는 또 기타 소득세로 16.5%가 부과된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네. 일단 연금저축 같은 네. 경우에는 당장 소득이 없다. 그러면은 뭐 신생아들도 가입이 가능한 거죠. 네, 부모님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해줄 수 네.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내가 나중에 언제든지 돈을 이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대신 이제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세제 혜택을 또 주는 계좌이기 때문에 네. 뭐 중도 인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RP 같은 경우에 내가 일단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가입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건 정말 탄탄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네. 좀 더 이제 안정적인 투자 쪽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IRP 계좌에서는 이제 위험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계좌에서만 이렇게 한도를 설정해 놓은 특별한 이유, 뭐 안전한 노후를 가져라 뭐 이런 의도인 건가요? 뭔가요? 네, 그런 측면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연금 제도를 좀 살펴보면 네. 이제 3층 구조로 좀 되어 있는데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 이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네. 이제 국민연금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 이후에 또 노후 생활을 보장을 위해서 기업이 주체가 돼서 보장을 해주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준비를 하는 개인의 향후에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이 개인연금, 이렇게 3층 체제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 2층 퇴직연금 제도에 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 계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엄격한 이제 투자 기준이 좀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 법의 목적이 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이바지한다라는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이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이러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70%로 좀 제한을 해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위험 자산에는 또 주식 비중이 40% 이상 인 이제 펀드나 ETF, 그리고 리츠나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 뭐 이런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IRP 계좌에서 30% 이상은 또 반드시 안정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품은 어떤 것들 얘기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안정자산에는 예금이나 뭐 RP, 그리고 또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ELB 등과 같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투자 위험을 낮춘 상품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뭐 채권형이나 또 주식 비중이 50% 미만인 채권 혼합형 펀드 또는 ETF, 그리고 적격 TDF, 이런 상품들이 투자 위험을 낮춘 상품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안전자산 30%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채권 혼합형이나 이제 TDF 펀드 같은 상품들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면은 뭐 미국 주식들에도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데,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 같은 거는 살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라든지 뭐 IRP라든지 이 매매가 가능한 ETF, 그리고 그렇지 않은 ETF,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 연금 계좌에서는 뭐 개별 주식이나 그리고 해외에 상장된 이 ETF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국내에 상장된 ETF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뭐 이런 ETF 같은 상품들이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연금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한 ETF도 이 연금저축 계좌와 또 IRP 계좌 또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공통적인 부분은 두 계좌 모두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는 투자가 불가하다라는 점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차이점은 앞에서 이제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주식형 ETF와 같이 연금저축에서는 100%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이 IRP 계좌에서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 한도가 있기 때문에 70%까지만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수나 통화, 원자재와 같이 선물에 투자를 하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네. 연금저축에서는 가능하지만 또 IRP 계좌에서는 또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뭐 원자재에 실물형으로 또 투자를 하는 ETF가 있거든요. 네. 또 이런 실물형 ETF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모두 또 가능하다라는 점은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연금계좌에 담아서 구성하기 좋은 ETF 포트폴리오, 뭐 지금 시점에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뭐 지난 11월 5일 또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왔는데 네. 결과 어땠나요? 트럼프가 승리를 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의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요. 네. 앞으로 많은 변화가 또 있겠죠?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번에 상원 그리고 하원까지도 다수당을 또 차지할 확률이 공화당이, 높기 네.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내세우고 있는 어떤 공약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행해 갈 좀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미 좀 반영이 다 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 네, 부분은? 맞습니다. 뭐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이 네. 트럼프 정책 관련된 이 수혜주들의 랠리가 또 있기도 했었는데요. 네. 앞으로 또 이제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또 미국 기업의 어떤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네.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또 펼친다면 네. 또 미국 증시에는 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을 대표하는 상위 기업에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해 볼 만한 ETF는 또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또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수혜 국가로 꼽히고 있는 국가가 인도인데요. 이 인도의 대표 기업에 투자를 하는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ETF가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차기 이제 트럼프 정부의 또 정책과 관련해서 유망한 테마로 제가 AI와 인프라, 국방 이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네. 먼저 이 AI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굉장히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심인 이 AI 산업은 양국 간 국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보와도 또 직결된 산업이기도 하고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산업의 구조가 소수의 플랫폼에 또 독식화되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산업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가장 많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 테크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를 하는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네. ETF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가 이제 인프라인데요. 인프라는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AI와 같은 이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또 산업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AI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또 이 데이터 센터를 또 지원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가 있고 또 핵심 원자재 생산 기업까지 이러한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AI 인프라 밸류체인에 골고루 투자를 하는 타이거 글로벌 AI 인프라 액티브 ETF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마가 이제 국방인데요.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이번 2기 정부 때도 미국의 방위산업 재건과 그리고 또 우방국에 대한 또 방위비 분담에 대한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이 미국의 방위산업
이 기업들 상위 기업 10개에 투자를 하는 타이거 미국 방산 탑10 ETF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TF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거다 그러면 우리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면 좋은 것들 네. 그런 것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 지수형 ETF로 미국과 인도 관련된 ETF 추천해 주셨고요. 성장 테마형 ETF로 AI, 인프라 그리고 국방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투자자들이 이제 연금 계좌에서 ETF를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 연금 계좌의 각종 혜택들을 또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네. 이 가입 기간 5년 이상 그리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또 국내에 상장된 ETF 종목 수가 이제 900개를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반면에 또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또 투자 어떤 상품을 고르시는데 네. 굉장히 또 어려워지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동일한 유형의 상품이라고 하면 ETF의 순자산 규모, 그리고 거래량, 보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타이거 ETF 홈페이지나 또 스마트 타이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ETF와 관련된 다양한 또 정보들을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노후 대비 관련해서 개인 연금 계좌 그리고 IRP에서 관리하면 좋은 그런 ETF 포트폴리오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노후 준비가 하루가 늦어지는 만큼 그만큼 우리의 노후는 낡아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빠르게 이런 것들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를 남들보다 앞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도 세제 혜택 같은 거를 또 풍성하게 주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활용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질 텐데 여러분 추워지는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정봉호 미래에셋자산 운용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